그 주화 대표단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박찬익이랑 더 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찬익 선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그쵸. 많이 했잖아요. 광동정부하고 음. 연결했는데 이제 신규식 선생하고 연결이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싱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저보성의 도움을 받았을까? 결국은 박찬익 선생이 그쵸. 국민당 당원이었으니까 그런 걸 움직일 수 있었던 맞아.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대중들이 알았을 때 아, 이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 아니 48년까지 45년에 들어오신 거 아니야? 45년 6년에 다 들어오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라는 맞아. 것,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황교안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쵸. 굉장히 중요한 무르만스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때 시프 특별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조금은 알려졌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무엇보다도 이제 감동적인 거는 1910년 이후, 그러니까 1920년인데 그들의 국적을 꼬레라고 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강제된 그들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체성의 괴리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라는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와이 사진도 한 장 넣어서 그래서 올리브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그 첨부를 모았는데 그 첨부를 이봉창 의사,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 한인 애국단 할 때가 가장 자금이 딸렸을 텐데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봉창 의사 이거 성공하니 윤봉길 의사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32년 이후에 임시정부가 조금 더 다른 궤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또 하와이에 있었던 교민들의 지원들이 있었으니 상해에서 그래 도쿄에서 폭탄을 터뜨린 상해에서 기획하고 도쿄에서 폭탄인데 그 준비에 상당 부분은 하와이에서 있었다라면 그 당시 한인들의 네트워크, 독립운동의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평면적으로 아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으로서의 독립운동보다 일상으로서의 독립운동. 네,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독립운동은 어떤 사건에 어떤 의사, 열사분이 큰 일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다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10년 가까운 생활을 타국 생활을 했던 가족들, 동지들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게 27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나이 30살 된 독립운동가가 상해에 1919년에 투신을 했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60살이 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독립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독립운동은 어떤 맥락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힘든 거 일단 알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분들이 어딜 가리켰는지 그래서 어떤 독립된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정 체제의 국가를 가리켰다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들의 가리킴대로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이번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게 어떤 게 저희도 답사가 마지막 장이었지만 네. 그 한 30년 지났을 노 독립운동가는 이제 여기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겠지만 그 장강을 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한다는데 그분들의 느낌 어땠을까? 내가 한국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을 것 같고 그 고민을 이제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